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뉴스가 전한 말, 상사가 한 말, 부모님이 늘 해오신 말, 오래전부터 그냥 그런 거라고 여겨온 말, 혹시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건 불편하거든요. 의심하면 결정해야 하고, 결정하면 책임져야 하고, 책임을 지면 틀렸을 때 내 탓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편합니다. 남이 정해준 대로 살면 남이 틀렸을 때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철학자를 만날 겁니다. 18세기 독일이 낳은 가장 엄격한 사상가. 그는 평생 퀘니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를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인류의 사고방식 전체를 바꿔놓은 사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가 없는 인간은 평생 미성숙한 채로 산다고.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를 만나러 가볼까요? 1724년 독일 퀘니히스베르크. 칸트는 마구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독실한 기독교 집안, 규율과 절제를 강조하는 분위기. 그는 어릴 때부터 학교와 교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 자랐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고 허용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해진 답이 있었습니다. 칸트는 그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용된 경계의 바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왜 옳은가?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걸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지. 이 물음들이 그를 평생 이끌었습니다. 칸트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퀘니히스베르크 시민들이 그의 산책으로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반복적인 일상 안에서 그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돈된 삶을 살면서 가장 혁명적인 사유를 했습니다. 칸트의 일상이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 하인이 그를 깨우러 들어왔습니다. 칸트는 천천히 일어나 차를 마시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전에는 강의를 했고 오후에는 글을 썼고 정확히 오후 3시 반이 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퀘니히스베르크의 한 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 같은 길. 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자신의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칸트 선생이 지나간다. 3시 반이군.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고 큰 여행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외부에서 보면 단조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조로운 일상 안에서 칸트는 한 가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는 머릿속에서 인류 사상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것이 칸트의 비밀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건도 대단한 여행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깊이 사고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칸트처럼 살 수 있을까요? 화려한 일도 없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생각을 다듬는 일. 대부분의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가 1784년에 쓴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 글에서 칸트는 말합니다. 계몽이란 스스로 자초한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요. 미성숙? 이 단어의 뜻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칸트가 말하는 미성숙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쉽게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말해주면 그저 믿고, 누군가 결정해주면 그냥 따르고, 누군가 판단해주면 그냥 수용하는 상태.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이 미성숙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용기가 없어서라고요.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알려고 해라. 스스로 알 용기를 가져라. 칸트는 이것을 계몽의 핵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칸트는 말합니다. 게으름과 비겁함이 문제라고요.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생각하는 건 힘들죠. 정말로 힘듭니다. 스스로 판단하려면 정보를 모아야 하고, 비교해야 하고, 틀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누군가 대신 생각해주면 그냥 결과만 받으면 됩니다. 참 편합니다. 요즘은 AI가 모든 걸 알려주죠? 인간은 점점 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AI가 말해주는 대로 믿고 행동하고 있죠.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을 위임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이 말들이 생각의 수고를 대신합니다.
두 번째는 비겁함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면 그 결정이 틀렸을 때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두려울 겁니다. 남의 말을 따랐다가 잘못되면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따랐다가 잘못되면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피합니다. 칸트는 이것을 비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칸트의 시대를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18세기 유럽은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이자 교회가 진리를 독점하던 시대였고 태어난 신분이 평생을 결정하던 시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의 권한은 왕에게 있었고 진리의 권한은 성직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틀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칸트는 말했습니다. 감히 알려고 하라. 이건 단순한 철학적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생각할 권리가 있다. 당신에게는 질문할 권리가 있다. 당신에게는 판단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칸트의 인생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57세까지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대학 강사였고 책도 몇 권 썼지만 유럽 사상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781년 그가 57세였을 때 한 권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순수의 성비판. 이 한 권의 책이 서양 철학 전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칸트는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가? 아니면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보도록 만든 것인가? 이 질문이 너무 깊어서 학자들은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인간이 진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의 인식이 만든 세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믿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정해둔 것일 수 있습니다. 칸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그것이 정말 당연한가요? 아니면 누군가 당연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당연해진 것인가요? 이 질문이 칸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이후 칸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으로 도덕을 다뤘고 판단력 비판으로 미와 예술을 다뤘습니다. 이 세 권이 합쳐져 비판 3부작이라 불립니다. 57세부터 69세 사이에 쏟아낸 책들입니다. 평생 무명이었던 사람이 노년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칸트도 57세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시작하려고 미루고 있다면 칸트의 인생이 그것을 흔들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칸트의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항상 좋은 건가요?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굳이 의심해야 하나요? 의사, 변호사, 경제 전문가, 오히려 그들의 말을 믿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칸트도 전문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되 판단은 스스로 하라고. 정보를 받아들이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검토하라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하라고.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믿는 것과 전문가의 말을 듣고 스스로 납득한 뒤 따르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생각을 위임한 것이고 후자는 생각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돌아와 봅시다. 칸트가 살던 18세기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훨씬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24시간 쏟아지는 뉴스, 정보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가 많으면 피로해집니다.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없으니 결국 믿을 만한 누군가를 정해놓고 그냥 따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말했으니까?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 매체는 믿을 만하니까? 자동 필터가 생깁니다. 그 필터 안에 들어온 것만 사실이 됩니다. 그 필터 바깥의 것은 가짜가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권위를 믿는 겁니다. 칸트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미성숙의 구조는 같다고요. 왕과 성직자 대신 알고리즘과 인플루언서가 생각을 대신할 뿐이라고.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업계는 이렇다고 하네요.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고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굳이 묻지 않습니다. 칸트는 이 사람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미성숙한 상태에 두고 있다고. 당신의 이성은 작동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게으름과 비겁함이라는 별칭이 붙죠. 또 다른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그건 안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알아? 우리가 더 살아봤어. 그냥 말하는 대로 해. 아이는 생각을 멈추고 부모의 경험을 믿기로 합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 장면을 보며 묻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한 번도 스스로 판단해 본 적 없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을 위임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칸트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생각한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도 그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자신에게 던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다고 해도 옳은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작은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상대를 배려한다는 명분으로요. 칸트는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작은 거짓말을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처음부터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는 모두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외가 되려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칸트는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 매번 자신에게 묻는 것.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자신만 예외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 게 좋지만 나는 이번 한 번만. 원래는 안 되지만 내 상황은 특별하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당신만의 예외는 없다고. 당신의 기준이 모두에게 통하는 기준이 아니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매번 던지는 사람. 칸트가 말한 성숙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 선택이 모두가 똑같이 했을 때도 옳은 일이었나요? 칸트가 말하는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사용해라. 남의 이성에 기대지 마라. 판단의 주체는 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일관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내 생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모두에게도 옳아야 한다. 나만의 예외를 만들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의 사고라고 칸트는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칸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알려고 하는 용기. 용기라는 건 두렵지 않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 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틀릴 각오를 한다는 뜻입니다. 내 판단이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위임한 채로 사는 것은 평생 타인의 판단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칸트가 지적한 미성숙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셨습니까? 왜 그것이 옳은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내가 직접 생각해보면 어떤 답이 나올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칸트의 말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야말로 생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건 어렵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주변과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알려고 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칸트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퀘니히스베르크를 평생 벗어나지 않은 채. 하지만 그의 생각은 유럽 전체를 바꿨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고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것들의 뿌리에 칸트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 매일 조금씩 더 깊이 생각했던 사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합니다. 생각하라. 스스로. 두렵더라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어디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관계를 유지할 때, 무언가를 믿거나 믿지 않을 때, 그 판단이 정말 당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빌려온 것인지. 칸트는 이 질문을 평생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칸트의 말처럼 감히 알려고 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가 없는 인간은 영원히 미성숙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것 하나를 잠깐 멈춰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칸트가 말한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한 걸음을 오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칸트가 평생 우리에게 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찰기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